다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명호입니다. 저는 앞에 그 전공이 원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월성이나 그 다음에 평준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열화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시작을 하자면요.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2년도에 입사했으니까 한참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부나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엘리트 교육, 소위 엘리트 교육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러면 뭐 제가 해왔던 학교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엘리트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분야나 수준마다 해외에 있는 뭐 선진국들의 여러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하고 경쟁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게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교육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보 진영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인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학문 체계나 지식인 계급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중텐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 역사학자라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제자백과 이후 2000년 동안에 동북아의 지식 계급은 결국은 황제나 군벌들에게 영합했다는 거죠. 권력을 나눠 가지고 관록이나 뭐 이런 것들 받는 거, 복록을 받는 거에 만족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좀 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 서구의 뭐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뭐 예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 죽었습니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처벌당해 그 동약을 먹고 죽었고 예수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국에서 못 박혀 죽였죠. 12명의 제자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서구의 지식인들은 비판, 뭐 저항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혁명도 어떻게 보면 지식인 계급에서 일어났고 그다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혁명까지도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 동학혁명 정도의 사람들 말고는 아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고등교육은 관료들을 생산해내는데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다 보니 이제 필요하죠. 옛날에는 별로 뭐 신경도 안 썼지만 과학기술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 그 사람들의 위치가 중인 계급이란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나 주체로서 아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를 도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중인 계급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느냐 문제도 완전 다른 문제죠. 그러면 뭐 인문 쪽은 이렇게 관료를 생산하고 이공계 쪽은 뭐 이렇게 경제 성장의 도구로서 자기를 바로 그 가름질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핵심이 아니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는 이 위계와 서열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핵심이 있는 거죠. 대학 이후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학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삶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거기에서 수월성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아교육 때부터
요람부터 대학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들께서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예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해 사실은 대학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한 20년의 플랜을 짜고 있는 거죠. 15년에서 20년에. 그래서 실제로 대학의 이념이 뭐냐, 뭐 온갖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이 거대 종합적인 큰 기계, 기술과 권력의 복합체인 국가라고 하는 기계 서열의 위계와 서열에 맞는 관료들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경제성장 도구를 생산하는 것이 한국 대학의 이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구의 대학 이념은 어떠냐? 물론 여기도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다는 곳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선진적으로 독일 대학, 대학의 이념들을 만들어낸 곳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그냥 보통 아시겠지만 훔볼트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대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의 인재들을 다 끌어들일 정도로 아주 발달된 대학 체계를 갖추고 있고 물론 뭐 생산성뿐이 아니라 거기서 가지고 있는 학문의 수준이나 학문의 자유의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사실은 미국이 지금 정도의 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도 역사가 있는데 결국은 독일 대학의 이념과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처음 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1800년대 말부터 후반부부터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과학을 중요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몰일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공교육 이념을 강력하게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링컨 때인데 69개 주립대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립대학은 그 지역에서의 그 주의 어떤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사실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립 종합대학이나 칼리지들에 대한 기초를 닦은 셈이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미국에서는 칼리지에서 보통 주립대학으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게 전과 같은 걸 하죠. 그 편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칼리지까지는, 무료로 대학을 다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공립이나 사립대학에 있는 모든 그 대학원생들이나 학교나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종의 그 국가 R&D의 인프라로 생각을 하고서 연구지원금이나 연구계약 형태로 대학원생들을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다니는 거죠. 일종의 그 연구자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미국은 당연히 경쟁을 중요시하는데 물론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지만 핵심은 지식 산출에 있어서 수월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학에서 지식을 산출합니까? 안 합니다. 대학원에서 합니다. 대학에서는 공부만 하죠. 전공 공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산출의 의미에서는 대학원의 방점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학들은 아주 편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자기들한테 알아서 오니까. 그래서 전혀 수월성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국가가 필요로 하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그 인력들을 양성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OECD 2030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자본가들은 탄소가 나오는 기업들에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1조를 내라고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좀 금방 될 겁니다. 워낙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팬데믹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X예요. 코로나 25가 바이러스 25가 생길 수도 있고 28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조차도 이 백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AI나 자동화, 그 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때문에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직뿐이 아니고 뭐 쭉 마찬가지고.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파업했습니다. 파업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기자동차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타협은 했지만. 왜?
그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 이제 생산을 안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공장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생산직은 그렇고 사무직은 어떻습니까? 사무직 다 없어지죠. AI나 자동화가 가동되면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텐데. 그다음에 신뢰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정부 공적 부문 전반에 대해서 신뢰 위기가 있고 지식 생산에도 위기가 있어요. 왜? 교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윤리 문제들, 뭐 연구 진실성 문제들은 거짓말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 논문을. 그 이전에 쓸데없는 논문을 쓰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 괴롭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대학의 위기와 같이 맞물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위기고요. 그다음 전환이 있는데 에너지 전환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은 아예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하고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 기득권층이나 관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과 기술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민주화돼야 되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부딪힐 미래인데 이거는 우리도 저희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OECD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핵심 토대, 지식, 기술, 저기 토론문에 좀 자세하게 일부러 옮겨놨습니다. 그것만이라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과정은 또 과부하가 걸린 상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그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가르쳐지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적응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공부들을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이 단지 순서로 이렇게 서열화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초중등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이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겠죠. 필요할 때 필요한 어떤 교육이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핵심 토대나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 나중에 위기나 아니면 이후의 세계에 필요할 이런 기술들을 갖추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회균등이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갖추겠죠. 대학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진학에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OECD에 있는 대로 행위 주체성이나 변혁적 영향을 구성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심각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중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건 뭐 아시겠지만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서도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 거점 대학들 문제들도 있고 지역 뭐 소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 공립대 같은 경우도 미달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저희도 연구 중심 대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개방형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학원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대학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식 생산을 하는 곳이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월성이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니고 각 강력 단위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잡고 미국 주요 유니트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그걸 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연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반 대학원하고 전문 직업을 위한 전문 대학원으로 나눠야 되겠죠. 만약에 서울대는 당연히 주면 안 됩니다. 이런 TO는. 서울대에 TO가 주어지지 않고 각 주립대에 이런 사람들, 이런 관료들을 낼 수 있는 이 관료들이 여기에서만 나오게 만들어 놔버리면 당연히 뭐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건 일부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은 뭐 연구 중심이니까 지금처럼 뭐 대학원생들을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인건비를 보장하는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건 연구지원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전문대학원은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관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대학원으로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하고 전기전자라고 공학을 했는데, 뭐, 기계공학과 4대 역학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리과 해봐야 고전역학 1, 2, 수리물리 1, 2, 양자역학 1, 2, 전자기학 1, 2, 광학, 이러면 끝나요. 다 배우는 것들밖에 없어요.
전자과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배우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라리 그 개방적으로 과목을 열고 뭐 학점제처럼 학점원행제처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점원행제는 지금 그 노동자들 직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환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기존의 직업들을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학에서 배우는 정도들을 전문적인 것들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없어요. 그리고 대학에서의 그 교육 과정들을 열어야 되는 거죠. 재교육을 위해서. 그다음 평생 학습 과정하고도 연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는 문제, 그 다음에 개방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 들어오는 문제가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한 대학이 그걸 총괄하게 되니까 자격시험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초중등 교육은 당연히 뭐 자격시험 정도만 하는 정도로 역량을 강화하면 되고, 그 외에 오히려 그 OECD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걸 역량을 형성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아직 해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다음번 위기나 이런 전환들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모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량들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이후에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다가 다시 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열어주고, 더 전문성을 갖고자 하면 뭐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든 다른 형태로 공부를 더 개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반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대학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지 않죠.